그들은 나를 썩은 쓰레기처럼 버렸다. 그 지독한 누명 때문에 지금 나는 뱃속에 거대한 비밀을 품은 채 병원 대기실에 고요히 앉아 있다. 카르마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내 전남편과 시어머니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익숙하게 폐부를 채웠다. 나는 서울희망여성병원 대기실의 푹신한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서늘한 에어컨 바람이 맨살에 닿자 나는 몸을 감싼 두툼한 트렌치 코트를 여몄다. 내 손은 헐렁한 코트 아래 감춰진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곳엔 생명이 있었다. 내 심장박동과 함께하는 작은 심장의 고동이 손목에 감긴 금장시계를 흘끗 보니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박 원장님은 워낙 유명해서 이곳은 항상 대기줄이 길었다. 내 대기번호는 15번이었다. 내 차례까지는 아직 3명이 더 남아 있었다. 기다리는 것은 상관없었다. 내겐 온종일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내 남편 강태하 씨는 지금 주차 중이었다. 그는 굳이 진료실까지 같이 들어가겠다며 고집을 부렸지만 로비에서 중요한 사업 파트너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 먼저 일을 보라고 했다. 이 정도는 혼자 기다릴 수 있었다. 대기실 앞 자동 유리문이 열리며 조용하던 공간을 깨는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눈을 가늘게 떴다. 나는 그 얼굴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지난 2년간 내 악몽을 채웠던 바로 그 얼굴들. 전 남편, 박민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조금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걸려 있었다. 그의 옆에는 김 여사, 전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여전히 똑같았다. 너무 화려한 패턴의 원피스를 입고 두꺼운 분칠을 한 얼굴에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민준의 다른 한쪽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분명 최유나, 민준의 새 아내일 것이다. 유나의 배는 납작했다. 그녀는 몸매가 드러나는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예쁜 얼굴이었지만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계속 아래 십수를 깨물었고 오른손으로는 민준의 팔을 세게 붙잡고 있었다. 그들은 접수 데스크로 걸어갔다. 김 여사의 목소리는 유난히 카랑카랑했다. 그녀는 항상 그렇게 큰 소리로 말했다. 다른 사람이 불편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다. 저기요. 우리 애기 진료 예약 좀 하려고요. 김 여사가 거만한 투로 말했다. 접수 데스크에 간호사가 상냥하게 미소 지었다. 미리 예약하셨나요? 사모님? 당연하지. 김 여사가 잽싸게 대답했다. 최유나 이름으로요. 나는 구석 자리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다. 손에 든 건강잡지는 그저 방패막일 뿐이었다. 심장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그리움도 사랑도 아니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퍼져나갔다. 오랫동안 묵혀둔 상처의 통증이었다. 그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접수를 마친 그들은 앉을 자리를 찾기 위해 돌아섰다. 앞줄 좌석은 이미 꽉 차 있었다. 남은 빈자리는 뒷줄, 정확히 내 맞은편뿐이었다. 김 여사의 눈이 대기실을 훑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내 얼굴에 멈췄다. 그녀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살짝 벌어졌다. 마치 대낮에 귀신이라도 본 사람 같았다. 그녀는 민준의 팔을 거칠게 툭 쳤다. 민준아, 저것 좀 봐. 김 여사가 크게 속삭였다. 민준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 없이 창백해졌다. 그는 반쯤 죽은 사람처럼 놀란 듯했다. 유나도 따라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아마 직접 본 적은 없으니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저 그들이 퍼뜨린 나쁜 이야기를 통해 내 이름만 알 뿐이겠지. 나는 피하지 않았다. 고개도 숙이지 않았다. 나는 턱을 치켜든 채 그들을 똑바로 마주봤다. 나는 더 이상 나약한 서연이 아니었다. 그들이 함부로 짓밟을 수 있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김 여사가 거칠게 콧방귀를 뀌었다.
그녀는 민준과 유나의 손을 끌어 내 맞은편 자리에 앉혔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좁은 통로 하나뿐이었다. 김 여사가 뿌린 값싼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역한 냄새에 속이 살짝 메스꺼웠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김 여사의 목소리가 우리 사이의 침묵을 깼다. 날카롭고 경멸이 가득한 말투였다. 몇몇 다른 환자들이 우리 쪽을 쳐다봤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나는 엷은 미소를 지었다. 제 차례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님. 짧게 대답했다. 김 여사가 비웃었다. 그 소리는 깨진 접시가 긁히는 소리 같았다. 산부인과에서 차례를 기다려? 꿈도 꾸지 마라. 민주는 그저 침묵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에 든 차 키만 만지작거렸다. 그는 내 눈을 마주 볼 용기가 없었다. 겁쟁이. 그는 언제나 겁쟁이였다. 몸이 아프니? 김 여사가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컸다. 이 대기실의 모든 사람이 듣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뻔하지, 뭐, 자궁의 문제라도 생겼나 보지. 안 그래? 네, 자궁은 씨도 못 뿌리는 마른 땅이잖아. 그 말들은 그녀의 입에서 거침없이 흘러나왔다. 예전에 나를 쫓아낼 때 썼던 똑같은 말들이었다. 쓰라린 감정이 다시금 솟아올랐다. 하지만 나는 참아냈다. 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남편 만나러 왔어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일부러 내 남편이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았다. 그들이 마음껏 추측하게 내버려뒀다. 김 여사가 다시 콧방귀를 뀌었다. 그녀는 가슴에 양팔을 꼈다. 그녀의 손목에 참모조 금팔찌가 요란하게 소리를 냈다. 오, 재혼은 했나 보네. 그 남자 참 불쌍하기도 하지. 제대로 속았구나. 유나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애교 섞인 척 꾸며낸 듯 들렸다. 어머님, 이 여자 누구예요? 아, 유나야. 이 여자가 민준이 전처, 서연이야. 어머님한테 손주 하나 못 안겨준 그 불임 여자. 김 여사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불임이라는 단어에 증오를 담아 힘주어 말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나는 얼굴에 미소를 유지했다. 나는 내 값비싼 가죽 가방을 쓰다듬었다. 이 가방은 지난달 태아 씨가 선물해 준 것이었다. 아마 가격이 민준의 연봉과 맞먹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걸 알 리 없었다. 그들은 그저 보고 싶은 것만 볼 뿐이었다. 새 남편도 불임인가 보네. 김 여사가 나를 조롱했다. 그녀의 눈은 나를 비웃고 있었다. 그래서 둘 다 답이 없으니까 상담하러 여기 온 거겠지. 나는 김 여사의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봤다. 말 조심하세요, 어머님.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어디서 현명한 척이야. 김 여사가 말을 잘랐다. 우리 며느리 좀 봐. 유나는 너랑 다르게 건강하고 예쁘잖아. 내 말은 너랑은 차원이 다르지. 민준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가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후회의 빛이 있었지만 자존심에 가려져 있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창피해요. 창피할 게 뭐가 있어. 김 여사가 자기 아들에게 쏘아붙였다. 이 여자가 제 분수를 알아야지. 우리가 버리고 나니까 행복할 줄 알았나 본데 어림도 없지.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그들 때문에 주변 산소가 희박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들이 내게 했던 모든 만행을 떠올렸다. 모욕의 모욕, 그리고 거짓 누명까지. 그들은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 2년 전, 그들은 내 집과 자존심, 그리고 내 미래를 빼앗아갔다. 하지만 지금의 나를 보라. 나는 다시 일어섰다. 나는 내 두 발로 당당히 서 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나는 의례적으로 물었다. 그녀의 반응을 보고 싶었다. 잘 지냈지. 네가 우리 집에서 나간 후로 아주 잘 지냈어. 김 여사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민준이 일도 술술 풀리고 우리 집안도 평안해졌지. 너 같은 불행 덩어리가 사라졌으니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유나는 나를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봤다. 그녀는 경쟁심을 느끼고 있었다. 지금 내 모습이 자신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그녀도 깨달았을 것이다. 내 피부는 잘 관리되어 있었고 옷은 명품이었으며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예전에 민준의 아내였을 때 나는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집안일을 하고 요리하고 빨래하고 김 여사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느라 바빴다. 민준이 주는 생활비로는 화장품 하나 사기에도 벅찼다. 지금 태아 씨는 나를 여왕처럼 아껴준다. 근데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아무도 안 부르던데. 유나가 비꼬듯 물었다. 혹시 밖이 더워서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 아니에요? 김 여사가 다시 웃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유나야. 제가 돈이 어디 있겠어. 박 원장님 진료비가 얼마나 비싼데. 나는 그들의 말을 듣고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들은 태아 씨가 이 병원의 주요 투자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나는 VIP 대우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 진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나왔다. 그녀는 12번 환자의 이름을 불렀다. 내 앞에는 이제 2명밖에 남지 않았다. 김리나님,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불렀다. 한 임산부가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다. 나는 다시 잡지에 집중했다.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나를 계속 주시하는 김 여사의 날카로운 시선을 무시하려고 애썼다. 유나 배 좀 봐. 김 여사가 며느리를 자랑하며 말했다. 그녀는 유나의 납작한 배를 쓰다듬었다. 곧 볼록해질 거야. 영원히 텅 비어있을 내 배랑은 다르지. 유나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가슴을 쭉 폈다. 당연하죠. 어머님. 저희 집안은 대대로 건강한 체질이잖아요. 가족 중에 불임이력 같은 건 없어요. 그 말들은 내 머릿속의 한 기억을 촉발시켰다. 낡은 갈색 서류 봉투에 대한 기억. 예전에 민준의 옷장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그 봉투. 그 안에 담겨있던 진짜 진실. 그들이 철저하게 숨겨왔던 진실. 나는 가방을 더듬었다. 그 봉투는 그곳에 가방 안쪽 주머니에 안전하게 들어있었다. 나는 오늘 그것을 비장의 무기로 가져왔다. 하느님은 정말로 이 만남을 계획하신 모양이었다. 진료 잘 받으시길 바랄게요. 나는 일부러 진심 어린 척 말했다. 결과가 기대하시는 대로 나오면 좋겠네요. 민준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는 내 차분한 태도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꼈을 것이다. 보통 때라면 어머니의 모욕에 울음을 터뜨렸을 나였다. 예전에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화장실로 달려가곤 했지만 오늘은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너 변했구나, 서연아. 민준이 갑자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살아남으려면 변해야지, 민준 씨.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좋아 보이네. 민준이 말을 이었다. 그의 눈이 내 하이힐을 흘끗 봤다. 그는 그 브랜드를 알고 있었다. 잡지에서 본 적은 있지만 나에게 사줄 능력은 없었다. 두 분이 기도해준 덕분이죠. 나는 비꼬아 말했다. 어머님은 제가 불행 덩어리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떠나니 두 분 인생에서 불행이 사라졌겠죠. 그리고 제 인생에는 행운이 찾아왔고요. 김 여사가 눈을 부릅떴다. 그녀는 내 대답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건방진 것.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거야. 뻔하지. 새 남편한테 빚내서 샀거나 아니면 늙은 아저씨들 스폰서라도 받나 보지. 그 비난은 정말 추잡했다. 하지만 나는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김 여사의 마음은 너무나 시커멓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 어머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여유롭게 말했다. 시간이 모든 걸 증명해 줄 테니까요.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되었다. 민주는 자리에서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계속 벽시계를 쳐다봤다.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김 여사는 오히려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하는데 성공했다고 느끼며 우월감에 빠져 있었다. 그때 코트 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핸드폰이었다.
태아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자기야, 일 다 끝났어. 지금 그리로 가는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 나는 메시지를 읽고 미소 지었다. 태아 씨가 곧 올 것이다. 진짜 쇼는 이제 곧 시작될 것이다. 나는 민준과 김 여사를 번갈아 쳐다봤다. 지금 마음껏 웃어두시죠. 곧 그 웃음이 후회의 눈물로 바뀔 테니까. 나는 의자에 편안하게 몸을 기댔다. 운명의 장난이 시작될 시간을 기다리며 2년 전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오후의 하늘에서는 번개가 번쩍였다. 천둥 소리는 마치 그 순간 내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나는 우리가 살던 반지하 새방 거실에 서 있었다. 좁고 눅눅하며 흰색 페인트가 벗겨지기 시작한 집이었다. 바닥에는 내 옷가지들이 흩어져 있었고 내 캐리어는 활짝 열려 있었다. 김 여사는 시뻘개진 얼굴로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내 얼굴을 향했다. 나가, 김 여사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보다 더 컸다. 우리 집안에 너처럼 쓸모없는 며느리는 필요 없어.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도록 배는 그대로고. 넌 내 아들한테 짐만 될 뿐이야. 나는 흐느껴 울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님, 제발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의사 선생님도 아직 노력해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아직 시험관 시술도 안 해봤잖아요. 무슨 노력을 더해. 김 여사가 소리쳤다. 그녀는 내게 베개를 집어 던졌다. 베개가 내 얼굴에 맞았다. 하지만 내 마음이 더 아팠다. 민준이 돈은 너 먹여 살리고 이 월세 내느라 다 없어지고 있어. 네가 임신이라도 하면 민준이가 힘들게 일하는 이유라도 있지. 근데 이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민준 쪽을 쳐다봤다. 내 남편은 방구석 낡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담배 연기가 그 주위를 감쌌다. 그는 나를 전혀 변호해 주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가 날뛰는 것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 오빠, 어머님께 말씀 좀 해줘. 제발요. 나 쫓아내지 마요. 난 어디로 가라고요. 민주는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렸다. 그는 발로 밟아 껐다. 그는 텅 빈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 눈에는 사랑이 없었다. 그저 지겨움만이 가득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서연아.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나도 지쳤어. 나도 자식을 갖고 싶어. 내 친구들은 다 애가 있는데 나만 없어. 창피해. 하지만 그게 전부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오빠. 우리 아직 정밀 검사도 안 해봤잖아요. 내 잘못이 명백하잖아. 김 여사가 말을 잘랐다. 우리 집안은 대대손손 건강한 집안이야. 내가 자식을 5이나 낳았어. 민준이 형들도 다 애가 잘만 생겨. 너만 불임인 거야. 이 하자 있는 여자야. 하자라는 말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옷자락을 꽉 쥐었다. 이 도시에서 나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돌아가셨다. 나는 결혼 후 민준을 따라 서울로 올라왔다. 나는 그에게 헌신했다. 민준의 요구에 직장도 그만뒀다. 이제 그는 나를 이렇게 버리는 것이다. 갑자기 안방문이 열렸다. 민준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내 남은 짐들을 가지고 나왔다. 그는 내 화장품 파우치와 구두를 캐리어 쪽으로 던졌다. 지금 당장 짐 싸. 10분 줄게. 민준이 명령했다. 나는 흐느꼈다. 오빠, 지금은 밤이고 비도 많이 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드라마 찍지 마. 김 여사가 내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그녀는 나를 캐리어 쪽으로 끌고 갔다. 빨리 안 싸면 이 옷들 다 불태워 버릴 줄 알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캐리어에 넣기 시작했다. 나는 대충 옷을 접었다. 내 눈물이 옷 위로 떨어졌다. 벽에 걸린 우리 결혼 사진을 봤다. 내 눈에는 그 사진이 흐릿하게 보였다. 2년 전 민준이 했던 신성한 서약은 거짓이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는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실은 자식 문제라는 시험 앞에서 그는 포기해버렸다. 내가 캐리어를 닫고 있을 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다. 메시지가 도착했다.
화면이 켜졌다. 나는 무심코 화면의 알림을 보게 되었다. 발신자 이름은 내 사랑 유나. 메시지 내용은 이랬다. 오빠, 어떻게 됐어? 그 불임 여자 갔어? 벌써 보고 싶단 말이야.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심장이 잠시 붙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런 거였구나. 단지 아이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민준을 쳐다봤다. 유나가 누구야, 오빠? 나는 나지막이 물었다. 민준은 깜짝 놀랐다. 그는 허둥지둥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의 얼굴이 잠시 당황했다가 이내 방어적으로 변했다.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우린 끝났어. 바람 피운 거였어?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슬픔이 분노로 변했다. 나를 쫓아내는 게 내가 불임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여자가 있기 때문이었구나. 김 여사가 아들을 변호하러 나섰다. 그녀는 내 어깨를 세게 밀쳐 내가 뒤로 비틀거리게 만들었다. 어디서 입 함부로 놀려. 민준이가 다른 여자 찾는 게 당연하지. 네가 원하는 걸 못 해주잖아. 유나는 완벽한 여자야. 민준이한테 아들을 낳아주겠다고 약속했어. 두 사람 다 악마야. 나는 신음했다. 인간도 아니야. 나가. 민준이 소리쳤다. 그는 내 캐리어를 문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는 질퍽한 마당으로 캐리어를 던져버렸다. 내 캐리어는 진흙탕 속에서 굴렀다. 나는 캐리어를 쫓아나갔다. 비가 즉시 내 몸을 적셨다. 추위가 뼈를 찔렀다. 나는 빗속에 서서 한때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들은 마른 현관에 서 있었다. 그들은 혐오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다시는 여기 돌아오지 마. 김 여사가 위협했다. 감히 재산 분할 같은 거 요구할 생각도 마. 넌 아무 권리도 없어. 넌 그동안 우리 집에 얹혀 살았을 뿐이야. 내가 내 적금 깨서 민준 오빠 오토바이 할부금 갚아줬잖아요. 나는 빗소리에 맞서 소리쳤다. 어머님 동네 가게 외상값도 내가 다 갚았다고요. 그건 아내로서 내 의무였지. 김 여사는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네가 여기서 산 집세라고 생각해. 민준이 문을 세게 닫았다. 쾅 하는 요란한 소리가 우리 결혼 생활의 끝을 알렸다. 현관 불이 꺼졌다. 그들은 나를 어둠 속에 내버려뒀다. 나는 혼자였다. 흠뻑 젖고 추위에 떨었다. 바지 주머니에는 5만 원이 든 얇은 지갑뿐이었다. 모텔을 빌리기에도 고향으로 돌아갈 차표를 사기에도 부족한 돈이었다. 나는 진흙 때문에 무거워진 캐리어를 끌었다. 바퀴가 망가졌다. 나는 반쯤 들고 반쯤 끌며 걸어야 했다. 나는 그 좁은 골목길을 걸었다. 이웃들이 우리 집 소란을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들은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목적 없이 큰 길로 걸어갔다. 내 눈물은 빗물과 하나가 되었다. 나는 내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가치 없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텅 빈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피했다. 나는 차가운 철제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몸이 심하게 떨렸다. 이가 딱딱 부딪혔다. 나는 텅 빈 거리를 바라봤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맹세했다. 쏟아지는 비와 번갯불 아래에서 맹세했다. 나는 여기서 어리석게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일어설 것이다. 나는 열심히 일할 것이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들 앞에 설 것이다. 약하고 가난한 서연이 아니라 강하고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서연으로. 나는 그들이 오늘 밤 내게 했던 모든 행동을 매 순간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그날 밤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고통은 연료가 되었고 증오는 동기부여가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나는 하느님이 잠들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는 억압받는 자의 눈물을 보고 계신다고. 그리고 정말로 운명은 6개월 후 나를 태아 씨와 만나게 해주었다. 내가 한 레스토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 태아 씨는 나의 성실함을 보았다. 그는 나의 진심을 보았다. 그는 내 과거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내 지위를 높여주었다. 그는
내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다시 현재. 병원 대기실의 싸늘한 공기 속 그 비 오던 밤의 그림자가 서서히 희미해졌다. 그 자리를 내 앞에 있는 민준과 김 여사의 실제 얼굴이 대신했다. 그들은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겹게 싸워왔는지 모른다. 그들은 여전히 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크게 착각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배를 쓰다듬었다. 그들이 아직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다. 그들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릴 사실. 예전에 그들은 나를 불임이라고 비난했지만 사실 나는 결혼 후 단 몇 달 만에 자연 임신을 했다. 의사 선생님은 내 자궁이 매우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예전에 나는 왜 민준의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을까? 그 답은 내가 가방에 보관하고 있는 봉투 안에 있었다. 내가 쫓겨나기 일주일 전에 발견했지만 그 당시에는 열어보지 못했던 답. 이혼 후에야 비로소 열어봤던 답. 민준의 검사 결과지. 민준이 그의 낡은 옷 더미 아래에 꽁꽁 숨겨두었던 편지. 민준은 엄청난 거짓말쟁이였다. 그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머니가 나를 비난하도록 내버려뒀다. 그는 내가 모욕당하고 욕먹는 것을 방치했다. 그는 아내의 정신을 희생시키며 자신의 남성적 자존심을 지켰다. 그 죄는 대가를 치러야 하고 오늘이 바로 그 청구일이다. 왜 혼자 실실 웃어? 미쳤어? 유나의 앙칼진 목소리가 내 상념을 깨뜨렸다. 나는 유나를 쳐다봤다. 그녀가 불쌍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마주하고 있는지 몰랐다. 그녀는 내 손에서 고물을 빼앗았다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냥 과거를 생각하고 있었어. 유나 씨.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어떤 게 다이아몬드고 어떤 게 자갈인지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준 과거 말이야. 내 남편이 자갈이라는 뜻이야? 유나가 화를 내며 물었다. 내가 말한 건 아닌데.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김 여사가 다시 나를 꾸짖으려 했지만 간호사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최유나님, 들어오세요. 김 여사와 유나가 즉시 신나서 일어섰다. 민준도 마지못해 따라 일어섰다. 자, 유나야.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저 여자한테 똑똑히 보여주자. 김 여사가 나를 비꼬며 말했다. 그들은 진료실 문으로 걸어갔다. 들어가기 전에 민준이 한 번 더 뒤를 돌아봤다. 그는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아마 내가 왜 그렇게 침착한지 의아해하는 것 같았다. 어쩌면 그의 본능이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로 화답했다. 들어가 봐, 민준 씨. 내 심판의 방으로. 박 원장님은 정직한 의사야. 그녀는 내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의학적 사실을 숨기지 않을 거야. 문이 닫혔다. 그들은 그 하얀 문 뒤로 사라졌다.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일막은 끝났다. 이제 시한폭탄이 터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태아 씨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그들 들어갔어요. 이제 와도 돼요. 답장은 금방 왔다. 알았어, 자기야. 로비에서 올라가는 중. 나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더 생기 있어 보이도록 입술에 립스틱을 살짝 덧발랐다. 승리의 순간이 올 때 나는 완벽한 모습이어야 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하느님의 정의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진료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오며 짙은 소독약 냄새를 실어왔다. 민준, 유나, 그리고 김 여사가 설명하기 힘든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없었다. 들어가기 전에 자랑하던 자신감도 사라졌다. 대신 그들의 눈가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유나는 검사 의뢰서를 쥔 채 가장 앞에서 걸었다. 그녀의 얼굴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고 입술은 불만을 참는 듯 굳게 다물려 있었다. 김 여사는 그녀 뒤에서 나지막이 투덜거리며 걸었다. 그리고 민준, 내 전 남편은 가장 뒤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쇠사슬에 묶인 듯 무거워 보였다. 나는 그 극적인 변화를
가슴속에서 퍼져나가는 만족감과 함께 지켜봤다. 나는 태아 씨의 따뜻한 손을 꽉 잡았다. 그는 내 신호를 알아차렸다. 그가 등을 곧게 펴자 무시할 수 없는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그들은 우리 바로 앞줄 의자에 다시 앉았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혼란에 빠져 태아 씨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니, 왜 정액 검사까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머님? 유나의 앙칼진 목소리가 대기실의 침묵을 깼다. 의사가 이상해요. 내가 임신하고 싶은 건데 왜 민준 씨가 검사를 받으래요? 민준 씨는 건강한데 심장이 두근거렸다. 의사가 미끼를 던졌다. 이제 내가 낚싯줄을 당길 차례였다. 김 여사가 방어적인 어조로 즉시 맞받아쳤다. 박 원장이 돈 벌려고 그러는 거지. 병원들이 다 그렇잖아. 필요도 없는 검사로 돈 뜯어내려는 거야.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걔가 건강한 거 알아. 걔 형들만 봐도 애가 5이야. 민준이한테 문제가 있을 리가 없지. 민준은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에어컨 바람이 차가운데도 그의 관자놀이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다. 그 악몽이 다시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을. 나는 그들의 주의를 끌 만큼 충분히 크게 헛기침을 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얼굴들이 왜 그래요? 아까는 좋은 소식 자랑하러 온 거 아니었나요? 김 여사가 휙 돌아봤다. 그녀는 내 옆에 앉은 위풍당당한 남자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태아 씨는 김 여사를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봤고 그 기세에 그녀는 약간 주눅이 들었다. 하지만 김 여사의 자존심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어머, 서연이 아직도 여기 있었네? 김 여사가 초조함을 감추려 비꼬았다. 그녀는 태아 씨가 입은 양복의 가격을 가늠하듯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오, 이쪽이 새 남편인가? 잘생겼네. 하지만 안 됐네. 민준이처럼 부리만에 얻어서 재수 없는 건 마찬가지겠지. 태아 씨가 비스듬히 미소 지었다. 위험한 미소였다. 실례합니다만, 어머님, 제 아내는 불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 좀 가려서 하시죠. 여긴 공공장소이지 생선시장이 아닙니다. 태아 씨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 있었다. 김 여사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태아 씨처럼 권위 있는 아우라를 가진 남자에게 반박당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 누가 생선시장이래요? 김 여사가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지만 목소리는 작아졌다.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이 여자는 원래 하자 있는 여자라고요. 나는 가볍게 웃었다. 최대한 여유롭게 보이도록 만든 웃음이었다. 어머님, 아직도 현실을 부정하시네요. 아까 유나 씨가 의사가 정액 검사를 하라고 했다고 들었는데 남성 쪽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될 때 하는 기본 절차잖아요.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유나가 소리쳤다. 그녀는 나를 쏘아봤다. 우리 민준 씨는 남자답고 건강해. 문제가 있을 리 없어. 의사는 그냥 확인 차원에서 그런 거야. 정말 그럴까요?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 시선은 그의 불안한 눈동자를 꿰뚫었다. 민준 씨, 본인 건강 상태를 잊은 건 아니죠? 아니면 이 예쁜 아내한테 한 번도 말해준 적 없나요? 민준이 움찔했다. 그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애원하는 신호를 보냈다. 서연아, 제발. 그가 나지막이 신음했다. 무슨 이야기야? 유나가 의심스럽게 끼어들었다. 그녀는 민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오빠, 무슨 일이야?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야. 저 미친 여자 말 듣지 마. 민준이 재빨리 변명했다. 그의 손은 유나의 손을 잡으려 할 때 떨리고 있었다. 우리 그냥 집에 가자. 다른 병원 알아보면 돼. 이 의사 실력 없네. 어딜 가려고요? 내가 재빨리 말을 잘랐다. 나는 그들이 도망가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비싼 돈 내고 진료받았는데 아깝잖아요. 그리고 정액 검사는 결과도 금방 나와요. 뭐가 무서워요, 민준 씨. 어머님 말처럼 그렇게 남자답다면 증명해봐요. 검사실 들어가서 샘플 제출하면 끝이잖아요. 결과가
제로0로 나올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면요. 제로라는 말이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민주는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함을 넘어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그는 현장에서 잡힌 도둑 같았다. 아들이 궁지에 몰린 것을 참지 못한 김 여사가 벌떡 일어섰다. 그녀는 주름진 검지로 내 얼굴을 가리켰다. 너 입 조심해. 이혼당한 거에 앙심 품고 내 아들한테 안 갚음하려는 거지. 헛소문 퍼뜨리지 마. 내 아들은 건강해. 불임은 너야. 너. 태아 씨가 천천히 일어섰다. 185cm가 넘는 그의 키에 김 여사는 고개를 들어야 했다. 태아 씨는 소리칠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저 나를 보호하듯 굳건히 서 있기만 했다. 어머님, 태아 씨가 위협적으로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제 아내는 정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저 의학적인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기사를 많이 읽어봤는데 겉으로 건강해 보이는 남성이라고 해서 속까지 건강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특히 생활 습관이 안 좋거나 유전적 결함이 있다면 더더욱요. 제 아내는 단지 걱정해서 걱정은 무슨 내 아들 가정을 파탄내려고 하는 거지. 김 여사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보안요원 몇몇이 다가왔지만 태아 씨는 손짓으로 그들을 제지했다. 태아 씨는 이 병원의 후원자였다. 보안요원들도 그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나는 태아 씨의 양복 소매를 당겨 다시 앉혔다. 나의 심리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사 비용이 비싸. 민준의 변명은 약했다. 태아 씨가 작게 웃었다. 그는 가죽 지갑을 꺼내 블랙카드를 꺼내 들었다. 비용이 문제라면 제가 내드리죠. 제 아내의 전 남편을 위한 기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누가 진짜 거짓말쟁이인지 저도 궁금하네요. 민준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시뻘개졌다. 그의 남성적 자존심이 사람들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는 전처의 새 남편에게 불임 검사를 대접받고 있었다. 그것은 최고의 모욕이었다. 나도 돈 있어. 민준이 거칠게 소리쳤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다. 당신 돈 필요 없어. 내가 지금 당장 검사 받을 거야. 이제 만족해. 민준은 분노에 차쿵쿵거리며 대기실 오른편에 있는 검사실 접수처로 걸어갔다. 그의 감정은 자극받았고 그는 내 덫에 걸려들었다. 그는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 자신이 완치되었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의학은 확실한 과학이다. 그가 피했던 의학적 치료 없이는 2년 전의 검사 결과가 오늘 갑자기 긍정적으로 바뀔 리 없었다. 김 여사는 숨을 몰아쉬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나를 죽일 듯한 눈으로 쳐다봤다. 두고 봐. 나중에 결과 좋게 나오면 그 결과지로 내 뺨을 후려쳐 줄 테니까. 그러세요, 어머님. 나는 달콤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따귀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지만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어머님은 어쩌실 건데요? 제 발밑에 엎드려 2년 동안 저를 모함한 것에 대해 사과하실 건가요? 김 여사가 콧방귀를 뀌었다. 나쁠 리가 없어. 내 핏줄은 우월하다고. 나는 그저 미소 지었다. 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파멸은 시간 문제였다. 민주는 지금 검사실에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다. 박 원장님이 문 앞에 섰다. 그녀는 내 쪽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민준의 가족은 잠시 무시한 채 우리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서연님, 강태아 대표님. 박 원장님이 상냥하게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김 여사의 귀에도 똑똑히 들릴 만큼 컸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결과는 어떤가요? 내가 일부러 여기서 말하도록 유도하며 물었다.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박 원장님이 열정적으로 말했다. 그녀는 내 분홍색 차트를 열었다. 서연님 자궁은 아주 튼튼합니다. 태아 심장박동도 선명하고 정상적으로 들리고요. 임신 12주 차에 접어들었고 크기도 정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은 태아 위치로 보아 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그 말은 김 여사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다.
그녀의 입이 떡 벌어졌고 눈은 거의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녀는 내 배를 쳐다봤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내 얼굴을 쳐다봤다. 아들, 김 여사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손주, 특히 아들은 그녀의 가장 큰 집착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버린 전 며느리가 다른 남자의 아들을 임신한 것이다. 태아 씨가 환하게 웃으며 나를 사랑스럽게 끌어안았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정말 기쁩니다. 그 후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다. 박 원장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그녀는 민준, 유나, 김 여사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고 단호한 전문가의 가면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민준의 파란색 차트를 들고 있었다. 박민준님과 최유나님. 박 원장님이 몸이 건조한 톤으로 말했다. 어떻게 됐어요, 원장님? 우리 며느리 임신한 거죠? 우리 아들 건강한 거죠? 김 여사가 참지 못하고 다그쳤다. 박 원장님이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민준을 힐끗 쳐다봤다. 그 시선에는 동정심과 질책이 섞여 있었다. 최유나님, 초음파 결과 자궁은 건강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임신이 되지 않은 이유는 유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 원장님은 파란색 차트를 열어 민준에게 보여주었다. 박민준님, 방금 실험실에서 진행한 정액 분석 결과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결과는 무정자증으로 나왔습니다. 제출하신 샘플의 정자수는 0입니다. 1초, 2초, 3초간의 정적. 그 정적은 유나의 비명으로 깨졌다. 뭐라고요? 김 여사는 뒤로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다. 거짓말. 의사가 잘못 검사한 거야. 기계가 고장났어. 김 여사가 현실을 부정하며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어머님, 박 원장님이 단호하게 꾸짖었다. 저희 장비는 국제 표준을 따릅니다. 결과의 일관성을 위해 2번 검사했습니다. 박민주님은 영구적인 불임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난자를 수정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는 누구의 얼굴도 쳐다볼 용기가 없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다. 그가 필사적으로 지켜온 비밀이 가장 치욕스러운 장소에서, 그가 모함했던 전처 앞에서 마침내 폭로된 것이다. 유나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민준을 돌아봤다. 오빠, 그럼 그동안 당신이 불임이었던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를 참느라 떨리고 있었다. 서연이가 불임이라고 했잖아. 당신은 건강하다고 했잖아. 나를 속인 거야.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내가 앞으로 나섰다. 이제 마지막 일격을 가할 시간이었다. 나는 가방을 열어 2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낡은 갈색 서류 봉투를 꺼냈다. 나는 충격에 빠져 의자에 앉아있는 김 여사에게 다가갔다. 어머님, 나는 부드럽지만 치명적인 목소리로 불렀다. 박 원장님이 잘못 검사했다고 하셨죠. 오늘 기계가 고장났다고요. 나는 그 봉투를 김 여사의 무릎 위로 던졌다. 이거나 한번 열어보시죠. 과거에서 온 연애 편지니까요. 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녀의 눈이 종이에 적힌 글씨를 읽으며 가늘어졌다. 유명불임 클리닉의 로고. 날짜는 2년 전, 환자 이름은 박민준. 진단명은 무정자증. 김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아들을 쳐다봤다. 민준아,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거 날짜가 2년 전이잖아. 네가 서연이랑 이혼하기 전이잖아. 민준은 더욱 고개를 숙였다.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어머님. 민준 씨는 우리가 이혼하기 6개월 전부터 자기가 불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런데 뭘 했죠? 어머님이 매일 저를 욕할 때 가만히 있었어요. 어머님이 빗속에서 저를 쫓아낼 때도 가만히 있었죠. 그는 자신의 불임이라는 치부를 제가 대신 짊어지게 했어요. 나는 혐오스러운 눈으로 민준을 쳐다봤다. 당신은 몸만 불임인 게 아니야, 민준 씨. 양심도 불임이야. 유나가 김 여사의 손에서
종이를 낚아챘다. 그녀는 그것을 훑어보더니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며 핸드백으로 민준의 가슴을 마구 때렸다. 사기꾼, 이 사기꾼, 날 함정에 빠뜨렸어. 불임인 거 알면서 나랑 결혼했어. 내 젊음을 망쳤어. 소라는 병원 방문객 전체의 주목을 끌었다. 다른 환자들이 핸드폰으로 이 광경을 찍기 시작했다. 김 여사는 슬퍼서가 아니라 창피해서 울부짖었다. 그녀의 자부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다이아몬드를 버리고 자갈을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자갈이 바로 자신의 친아들이었다는 것을. 서연아, 김 여사가 애원하며 나를 불렀다. 어머님은 몰랐어. 너무 늦었어요, 어머님. 나는 차갑게 말을 잘랐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어머님이 선택한 건강하고 예쁜 며느리와 즐겁게 사세요. 어머님의 완벽한 아들과 함께요. 저와 제 아이는 두 분 없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거예요. 박 원장님이 감탄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서연님, VIP 수납 창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산부께서 스트레스 많고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환경에 오래 계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태아 씨가 내 허리를 감쌌다. 우리는 산산조각 난 그들을 뒤로하고 돌아섰다. 내 등 뒤로 이혼을 요구하는 유나의 절규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는 김 여사의 울음소리가 여전히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든 채 대기실을 걸어 나왔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2년 동안 내 가슴을 짓눌렀던 짐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내 복수는 폭력이 아닌 적나라한 진실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태아 씨의 고급 세단이 병원을 부드럽게 빠져나갔다. 차 안의 고요함은 우리가 방금 떠나온 혼돈과 대조적이었다. 6개월 후 나는 만삭의 몸으로 호화로운 우리 집 발코니에 서 있었다. 곧 태어날 아들을 위한 축하 파티가 한창이었다. 그때 옛 이웃 아주머니에게서 사진 한 장이 담긴 메시지가 도착했다. 사진 속에는 초라하고 남루한 차림의 한 늙은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질퍽한 시장 길바닥에 앉아 시든 채소 몇 묶음을 팔고 있었다. 한때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치장했던 김 여사였다. 아주머니는 민준이 시장에서 짐꾼으로 일하다 병이 깊어져 쫓겨났고 지금은 강변의 허름한 판잣집에서 산다고 전해주었다. 나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동정심이 아닌 인과응보의 서늘함을 느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경비실에서 발신이 넘는 소포가 도착했다. 태아 씨가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자 그 안에는 조잡하게 손으로 뜬 아기 옷 한 벌이 있었다. 그리고 떨리는 글씨로 쓴 쪽지가 들어있었다. 내가 결코 보지 못할 내 손주에게. 할미를 용서해다오. 김 여사의 글씨였다. 버릴까? 태아 씨가 물었다. 나는 그 작은 옷을 받아들었다. 아니요, 창고에 보관해둬요. 기억하기 위해서요. 뭘 기억해? 후회는 언제나 늦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아이를 사랑과 정직으로 키워서 그 할머니처럼 비참한 끝을 맞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걸요. 태아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안았다. 따뜻한 집 안으로 들어서며 우리는 어두운 과거를 문 밖에 남겨두었다. 내 안에는 오직 빛과 웃음, 그리고 밝은 미래만이 있었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막 황금빛 잉크로 쓰이기 시작했다.